은퇴 후 매달 250만 원의 연금을 받는 63세의 여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돈 어른이 집에 찾아와 인사를 나누던 중 갑자기 묻습니다. 사부인 연금은 한 달에 얼마나 받으세요? 그녀가 사실대로 대답하려던 찰나 옆에 있던 며느리가 다급하게 끼어듭니다. 100만 원이에요? 딱 어머님 용돈 하실 정도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마음속엔 의문이 가득 찼죠. 왜 나를 위해 거짓말을 하지?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 내가 이용당할까봐 걱정하는 건가? 아니면 며느리 자신에게 숨기는 게 있는 건가? 단순한 숫자 하나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한 가정이 조용히 치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방어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연히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된 날,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100만 원이라는 말은 무심코 나온 것도 찔려서 한 말도 순간에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침묵의 방어선이었습니다. 노년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가정의 화목이 아닙니다. 재정적 경계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가족애가 아니라 부드러움 속에 감춰진 탐욕을 어떻게 간파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0남세입니다. 은퇴 전에는 서울의 한 생명보험사에서 30년 넘게 내근직으로 일했습니다. 큰 풍파는 없었지만 셈 하나는 누구보다 밝았지요. 지금은 남편 박상훈 씨와 경기도 분당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입지는 좋은 곳이죠. 무엇보다 저를 안심시키는 건 매달 25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고 벽돌담처럼 든든하죠.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베란다 통유리로 햇살이 들어오고 저는 막 따뜻한 유자차를 우려내려던 참이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 또 왔구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역시나 사돈인 이옥자 씨였습니다. 브랜드 같아 보이지만 실밥이 튀어나온 붉은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죠. 마치 지나가다 들른 척하는 표정으로요. 사부인 바쁘신데 방해한 거 아니죠? 그녀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차에 벗기 전에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오더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벌써 4번째였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4번째요. 그녀가 오자방에 있던 손자 준수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어우 하며 품에 안기자 이옥자 씨는 손자를 안으면서도 낡은 TV와 식탁 위에 정리되지 않은 제 약봉지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의 긴장감이 팽팽해졌습니다. 차를 내오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말투를 바꾸더군요. 사부인, 근데 연금은 한 달에 얼마나 나와요? 찻잔을 내려놓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차시피 제대로 가라앉지 않아 물 위에 둥둥 떴죠. 너무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너무나 돌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에 딱히 방어벽을 세우고 살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쓰는 돈이야 생활비지 자랑할 것도 아니니까요. 입을 열어 한 250이라고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100만 원이에요? 부엌에서 며느리 지은이가 고무장갑을 낀 채 튀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저와 이옥자 씨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연금 100만 원이에요. 혼자 쓰시기에 딱 맞죠. 남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멍하니 서 있었죠. 찻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옥자 씨 얼굴엔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아니, 놀라움뿐만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비장의 카드를 꺼내려다 그 카드가 꽝이라는 걸 알게 된 도박사처럼요. 100만 원?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되뇌며 고개를 끄덕이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지은이가 다가와 쐐기를 박았습니다. 게다가 어머님 약값이며 물리치료 비용 때문에 남는 게 거의 없으세요. 이옥자 씨는 억지 미소를 짓더니 말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잠시 앉아 있다가 손자 머리를 쓰다듬고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엔 다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커피포트 물 끓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지은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아이가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100만 원이라고 했니? 지은이는 몸을 돌려 식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어떤 일은 그냥 묻지 말아주세요.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니 내 연금이 250만 원이라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사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굳이 왜 100만 원으로 깎아내려야 했을까요?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그건 말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작정하고 뛰어나와서 가로막은 대답이었죠. 게다가 며느리는 우리 집 가계부를 훤히 꿰고 있습니다. 공과금이며 세금까지 다 처리해 주니까요. 이옥자 씨를 대할 때 며느리가 긴장하는 모습.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무슨 말만 꺼내려 하면 화제를 돌리던 것도 처음이 아니었죠. 방으로 들어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연금 정기 예금 보험 내역, 그리고 파란 펜으로 꼼꼼히 적힌 지출 명세서들. 숫자들을 내려다보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은이가 100만 원이라고 한 건 나머지 150만 원을 숨기고 싶어서였을까요? 저한테 숨기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 눈에 안 보이게 하려고요? 하지만 왜? 이옥자 씨가 그동안 집에 올 때마다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집 시세를 묻고 가전제품을 훑어보고 건강보조식품을 체크하고 심지어 제가 쓰는 신용카드가 뭔지 곁눈질했지요.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처럼 판을 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판돈을 걸려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그 100만 원이라는 말 한마디로 판을 뒤엎어버린 것이죠. 저는 문득 이제부터 우리 가족 모두를 저 자신까지 포함해서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6살에 보험회사에 입사해 37년을 근무했습니다. 영업직이 아니라서 인센티브도 두둑한 보너스도 없었습니다. 월급은 빤했고 승진도 느렸지만 저는 숫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명확한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장부 영수증, 전자대장 고객 명단. 작은 것들이 모여 제 삶의 질서를 만들었죠.
우리 세대 여자들이 그렇듯 저도 말이 많지 않았고 헛된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일부는 정기 예금에, 일부는 대출 상환에, 나머지는 보험에 넣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었던 10년 만기 연금보험이 지금 분기마다 든든하게 들어옵니다. 저는 남편 상훈 씨에게 늘 말했죠. 여자는 장부가 있어야 기가 사는 법이야. 남편은 구청지적과에서 일하다 과장으로 퇴직했습니다. 월급은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젊은 시절 이 분당 아파트를 사느라 15년 동안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죠. 제가 은퇴하던 날 회사에서 금태 두른 시계를 선물로 줬습니다. 차고 다니진 않고 거실 장식장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계가 아니라 회사를 걸어 나오던 그날부터 매달 250만 원이 정확하게 입금된다는 사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는 그 안정감이었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착실한 아이입니다. 대학 졸업 후 세무공무원이 되어 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은이와 결혼한 지 5년 됐고 3살 된 손자 준수가 있죠. 아이들 식구는 저희 아파트 위층에 삽니다. 저희는 아래층에 살고요. 현관은 따로 쓰지만 왕래는 잦습니다. 결혼 전에 확실히 해뒀습니다. 예단 안 받고 아이들 돈 관리 안 하고 육아 간섭 안 한다고요. 지은이가 시집 온 지 5년 저한테 돈 한 푼 요구한 적 없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런 점을 좋아합니다. 일 처리가 깔끔하고 말수는 적지만 예의가 바릅니다. 무엇보다 시부모의 돈주머니를 탐색하거나 간섭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0만 원 발언이 더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 애는 제 수입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저를 속이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겁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저의 허락을 거치지 않았지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창밖의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불어 탁자 위 서류가 팔락거렸습니다. 손으로 꾹 눌렀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건 젊은 사람들의 습관인 줄 알았는데 노년에도 어떤 비밀은 보호막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은이가 자기 엄마에게 던진 100만 원은 단순한 숫자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폭풍을 막아낸 방파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며느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왜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돈이 처음 집에 왔던 때를 되짚어 봐야 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물었는지. 그 순간부터 250만 원과 100만 원의 싸움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 반 전 토요일 이옥자 씨가 처음 방문했습니다. 과일과 건강차 세트를 들고 들어오자마자 특유의 높은 톤으로 말했죠. 사부인 요새 몸이 좀 안 좋은데 우리 지은이가 사부인네 차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염치불구하고 얻어 마시러 왔어요. 웃으며 맞이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외에는 왕래가 없던 사돈이 갑자기 친한 척 찾아온 게 이상했으니까요. 그녀는 거실을 한 바퀴 돌며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제가 10년 넘게 쓴 전기포트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집 채광이 참 좋네요. 요즘 이 동네 시세가 장난 아니라면서요. 내 사촌 동생이 이 근처 집 알아보는데 15억 없으면 못 산다던데. 저는 덤덤하게 웃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인걸요. 저희 살 때야 2억도 안 했죠.
어머, 그럼 완전 대박 난 거네. 그녀는 웃으면서 제 옷장과 보험 증서 파일이 꽂힌 책장을 곁눈질했습니다. 사부인 보험회사 다니셨으니 본인 앞으로도 빵빵하게 들어놓으셨겠어요. 기본적인 연금 정도죠 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캐묻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 슬쩍 떠보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아들 이진호가 보냈다는 호두과자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진호가 인터넷 쇼핑을 너무 좋아해서 탈이야. 쓸데없이 돈만 써서 내가 못 살아. 아들 험담인 척했지만 자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부인네 민석이는 공무원이라 안정적이라 좋겠어요. 게다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부모님도 계시고 저희가 뭘 도와주나요?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제가 의례적으로 답하자 그녀가 훅 들어왔습니다. 아유, 겸손도 하셔라. 보험회사 간부 출신에 바깥사돈도 구청 과장 출신이신데 연금만 합쳐도 쏠쏠하시잖아요. 그때는 그저 무례하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경계선을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먼저 띄워주고 거리를 좁힌 다음 마지막에 가시 같은 질문을 던지는 시기죠. 저희 두 노인네 입에 풀칠이나 하죠. 제가 얼버무리자 그녀는 차를 마시던 동작을 멈칫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렸는데 건너편 서재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그머니 다가가 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은이와 아들 민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억눌린 톤이었습니다. 지은아 장모님이 진짜 연금 액수까지 물어보시더라. 아들이 물었습니다. 진호 오빠 때문이야. 요새 오빠 결혼한다고 난리잖아. 여자 쪽에서 아파트 해오라고 했대. 지은이 목소리가 답답하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사돈 어른 연금도 꽤 되고 저축도 있으실 거고 집값도 올랐으니 딴 마음을 먹은 거야. 그럼 우리 돈 없다고 딱 잘라 말해. 말했지. 근데 안 믿어. 사돈이 보험사 다녔는데 어떻게 연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되냐고 따지시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물으시길래 내가 100만 원이라고 질러버린 거야. 안 그러면 계속 파고들어서 어머님을 현금 인출기 취급할 게 뻔하니까. 하,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중간에서 고생이 많다. 고생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짜증나. 우리 엄마지만 나도 한계야. 시댁돈 끌어다 친정 구멍 메우는 짓 나 절대 안 해. 민석 씨,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장모님은 모르시잖아. 아직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아셔. 서재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속인 게 아니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뻗치는 탐욕스러운 손길을 100만 원이라는 방패로 막아낸 겁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속상해할까 봐. 아니면 본인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밤늦게 아래층 부엌으로 내려가 율무차를 탔습니다. 식탁 조명 아래 앉아 기다렸습니다. 바로 말을 꺼내진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벼랑 끝까지 몰려야 속내를 보이는 성격이니까요. 그 아이가 입을 열게 하려면 내가 추궁하는 게 아니라 듣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지은이가 물을 마시러 부엌에 들어왔다가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따뜻한 거 좀 마시렴. 속 시끄러울 땐 이게 최고다. 아이는 냉장고에서 두유를 꺼냈습니다.
등은 꼿꼿했지만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이가 자리에 앉아 한 모금 마시기를 기다려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아까 다 들었다. 동작이 딱 멈추더군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민석이하고 하는 얘기. 공기가 몇 초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이는 컵을 내려놓고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자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다는 체념의 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마치 반성문을 읽는 초등학생처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내가 속상해할까봐 그랬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이 화내실까봐 겁난 게 아니라 실망하실까봐 마음 다치실까봐 그랬어요.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는 숙이고 있었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손 벌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결혼 초에 엄마가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셨을 때 집안 형편 괜찮은 줄 알고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빠 차 바꾼다고 사업한다고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100만 원이라고 한 건 미리 생각했던 거구나.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으로 긍정했습니다.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널 탓하는 게 아니야.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게 놀라워서 그래. 부엌의 낡은 조명이 지은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억지로 버티고 있는 아이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 며느리는 살갑게 애교 부리는 타입은 아니지만 문제를 짊어지고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 비위를 맞추진 않지만 진짜 필요할 때 제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지은아.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너 혼자 감당할 필요 없다. 네 엄마지만 나를 겨냥하고 있는 거라면 적어도 내가 무슨 상황인지는 알아야지. 지은이가 머뭇거렸습니다. 엄마가 어머님이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되냐고 설득해보래요. 양가에서 같이 돕는 셈치고 오빠 결혼시키자고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말은 참 쉽네. 지은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뻔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사돈 내 돈 있으니 안 도와주면 야박한 거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넌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전 안 빌려줄 거예요. 엄마랑 연 끊는 한이 있어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널 지지한다. 지은이의 눈가가 더 붉어졌습니다. 앞으로 사돈이 오면 넌 더 이상 혼자 연기할 필요 없어. 제가 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가 연기하면 나도 같이 끝까지 장단 맞춰주마. 지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강한 신뢰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고부관계란 게 대개는 서로 선을 긋고 살지만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전우처럼 느껴졌습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인 거지. 오늘부터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한 척하는 거야. 네 엄마가 탐색전을 좋아하신다면 실컷 보게 해주자.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귀가 얇아요. 우리 집 사정 안 좋다고 하면 물러설 거예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네 부모님이 진짜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차용증 쓰게 해라. 사보는 내가 보관할 거야. 지은이가 푸훗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최고세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합 전선을 폈다 해도 그 탐욕스러운 손길이 쉽게 걷어지진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2인분의 누룽지를 끓였습니다. 제 그릇엔 대추를 몇 알 넣고 지은이 그릇엔 꿀을 조금 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오다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오늘부터 가난한 척 연기하려면 밥이라도 든든히 먹어야지.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 처음이 아니라고 했지 도대체 몇 번이나 그런 거니? 지은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시고 싶으세요. 내가 현금 인출기 취급 안 당하려면 과거에 얼마나 인출됐는지 알아야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던 해였어요. 오빠가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엄마가 2천만 원 빌려 가셨어요. 금방 갚는다고 했죠. 제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때 시댁에 손 벌리기 싫어서 제 결혼 예물비 남은 거랑 남편 적금 깨서 드렸어요. 3개월 뒤에 오빠가 다 날렸다고 못 갚는다고 배째라더군요. 저는 말없이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두 번째는 2년 뒤 오빠 중고차 산다고 500만 원이 모자란대요. 엄마가 울면서 전화 왔어요. 저 그때 준수 낳고 일 쉴 때라 민석 씨한테 사정했죠. 민석 씨가 싫다는데 엄마가 그깟 돈도 안 빌려주면 친정 올 생각 말라고 악담을 퍼부으셔서 결국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줬어요. 지은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이에요. 오빠가 친구랑 애견 카페 한다고 2천만 원만 융통해달라고 한 달만 쓰고 준다고 했는데 가게는 오픈도 못했고 돈도 증발했어요. 2,500, 2천, 합이 4,500만 원. 단순한 급전이 아니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지난 몇 년간 제가 평온하게 살 수 있었던 건 제가 철저히 속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론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친정이라는 늪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얼마를 원하시는데? 오빠 결혼할 여자 쪽에서 서울 전세 아니면 안 된다고 했대요. 엄마가 감당이 안 되니까 사돈댁 연금도 있고 집도 있고 하니 2억 정도는 융통해 주지 않겠냐고. 제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억 우리 보고 2억을 내놓으라니 미쳤구나. 안 빌려주면 인정머리 없는 사돈이라고 가족도 아니라고 몰아쓰는 중이에요. 내 동생 놈 갚을 생각은 있고 지은이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엄마도 갚는다는 말 한 번을 안 하세요. 그럼 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놓으라는 거네.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 의무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거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오늘부터 니언 그 빚에 대한 부채감 가질 필요 없다. 네, 내가 막아주마.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다. 지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마워할 거 없다. 다음에 네 엄마 오시면 내가 직접 물을 거다. 지난번 빌려간 4,500만 원은 언제 갚을 거냐고. 저녁 설거지를 마치자마자 이옥자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부인 저녁 드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상냥했습니다. 네, 먹었죠. 아니, 지은이한테 들었는데 연금이 100만 원이라면서요. 저는 보험사 간부셨으니 적어도 300은 받으시는 줄 알았죠. 탐색전은 실패했지만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 전화드린 건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우리 진호 아시죠? 여자친구랑 결혼 얘기가 오가는데 처가 쪽에서 서울에 아파트 전세는 있어야 한다고 못을 박네요. 본론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가진 돈이랑 대출 끌어 모아도 1억 5천이 모자라요. 이거 해결 못하면 결혼 깨지게 생겼어요.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 훅 들어왔습니다. 사부인 댁에서 좀 융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자는 섭섭지 않게 드릴게. 저는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사부인 저희 집 사정도 말이 아닙니다. 네, 무세운 일 있으세요. 바깥 양반 얼마 전에 수술한 거 아시죠? 저도 부정맥에 당뇨가 와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아, 그러세요. 목소리가 살짝 김이 빠지더군요. 연금 100만 원 나오는 거로는 생활비도 빠듯해요. 민석이도 아직 대출 갚고 있고 손자 키우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저희도 근근히 살아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녀가 제안을 바꿨습니다. 그럼 1억이라도 좀 안 될까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남편이랑 아들이랑 상의해봐야 합니다. 알죠, 알죠?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사부인 체면도 있으시고 점잖으신 분들이라 이런 부탁드리기 죄송하지만 믿을 때가 사돈 댁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다 들어줄 순 없잖아요. 일단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네네, 잘 좀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1억 5천 1억. 이게 무슨 동네 구멍가게 외상값도 아니고 2층으로 올라가 지은이와 민석이를 불렀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민석이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1억 5천요 미치셨네 진짜. 지은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전달 안 한다. 우리가 직접 보여주자. 뭐를요? 가난을.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부터 저 약값도 아까워하는 저소득층 노인 할 겁니다. 지은이가 피식 웃더니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가난 연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이옥자 씨가 들이닥쳤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문을 열자 땀을 뻘뻘 흘리는 이옥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딸기 한 상자가 들려 있었죠. 아유, 사부인. 또 왔어요. 전과 달리 웃음기가 덜하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부인 진호일 말이에요. 여자 쪽에서 이달 말까지 전세 계약 안 하면 끝내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1억만 어떻게 안 될까요? 사부인 댁 이 아파트 팔고 좀 줄여서 가시면 현금 꽤 나오잖아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오던 지은이가 멈칫하더니 접시를 탁재 탁 내려놓았습니다. 1억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사부인 댁 재산 정도면 가능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은이 시집 올 때 제가 해준 것도 있고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해준 거요 혼수 해오신 거 말씀이세요. 그건 지은이가 쓰는 거고요. 아니 제 말은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진호가 자리 잡으면 평생 은혜에 잊지 않을 거예요. 사부인 댁에 인천 상가 주택 있으시죠? 제가 정곡을 찌르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거 파시면 1억 5천은 충분히 나오지 않나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고 진호가 나중에 물려받을 건데
그녀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 팔아서 사돈 총각집 해주라는 건 말이 되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사부인네는 연금도 있고. 그때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 엄마 집 팔기 싫으니까 시댁돈 뜯어내려는 거잖아. 이옥자 씨가 딸을 노려봤습니다. 너 말 다 했니? 동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길바닥 엄마 인천 집 팔면 되잖아. 왜 남의 집 기둥뿌리 뽑아서 오빠 집 해주려고 해. 야, 너 시집 가더니 아주 남이 다 됐구나. 남이 아니라 엄마가 너무한 거야. 내가 그동안 오빠 때문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만 줄 알아? 4,500이야. 그거 갚지도 않았잖아. 이옥자 씨가 말문이 막힌 듯 뻐끔거렸습니다. 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부인 오늘 얘기는 이걸로 끝냅시다. 돈 얘기하실 거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녀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더니 딸기를 낚아채서 휑하니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은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잘했다, 지은아. 지은이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겠죠? 아니, 넌 너 자신을 지킨 거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킨 거고. 다음 날 저는 남편과 상의해 재정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가계부 맨 앞장에 적었죠. 1. 월 수입 250만 원은 노후 생활비로만 쓴다. 2. 병원비, 간병비 등 예비비로 월 50만 원을 따로 적립한다. 3. 자녀 및 친척에게 금전적 지원은 일절하지 않는다. 특히 보증 금지. 그리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사돈어른 진호입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잔뜩 기가 죽어 있더군요. 네, 무슨 일인가요? 저 어머니한테 들으셨겠지만 제가 정말 급해서요. 염치 없는 줄 알지만 5천만 원만이라도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매달 100만 원씩 꼭 갚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진호군 예전에 누나한테 빌려간 4,500만 원은 갚았나요?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사정이 자네는 자네 부모님 집도 안 팔면서 왜 남의 부모 돈을 탐내나 자네가 결혼해서 살 집이면 자네 힘으로 마련하는 게 순서 아닌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만 도와주시면 도와주는 게 아니네. 자네 인생을 망치는 거지. 스스로 해결하게. 그게 진짜 어른이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지은이가 상추쌈을 크게 싸서 제 입에 넣어주더군요. 어머님, 저 다음 달부터 문화센터 해설사 자격증 따보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내 삶을 찾아야지. 남편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가 지키는 거야. 빗장은 단단히 걸어 잠그고 안에서는 따뜻하게 살자고.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누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지 결정하는 시작이었습니다. 50대, 60대의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존엄성이자 자유입니다. 저는 제 250만 원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화도요. 자,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어 병들었는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다면, 그래서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러 갔다가 비참한 꼴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 65세의 어머니 최명숙 씨입니다. 그녀는 직접 키운 마늘대와 늙은 암탉을 싸들고 고속버스로 4시간을 달려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딱 한마디. 엄마가 좀 어려운데 100만 원만 융통해 줄 수 있니? 이 말을 하러요. 하지만 밥 숟가락도 놓기 전에 사위가 부엌에서 딸에게 하는 말을 듣고 맙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는 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졌고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자신의 노년을 다시 세웠을까요? 저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평생 농사짓고 닭 키우며 살아온 최명숙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위인데 당뇨 합병증으로 몸이 성치 않습니다. 약값만 한 달에 10몇만 원이 들어가죠. 아들 준호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냈고 졸업 후 거기서 직장 잡고 결혼해 정착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부산으로 시집 갔고요. 아들이 결혼할 때 우리 부부는 가진 돈을 탈탈 털었습니다. 딸 시집 보낼 미천으로 모아둔 돈까지 깨서 8천만 원을 만들어 아들 전세 보증금에 보탰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랑 맞벌이 한다고 애 봐달라고 했을 때도 저는 만사 제쳐두고 서울로 올라가 3년을 살았습니다. 손주 기저귀 갈고 밥해 먹이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죠. 손주가 어린이집 들어갈 때쯤 되니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도 이제 힘드신데 고향 내려가서 쉬세요. 말이 좋아 쉬라는 거지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인 줄 알면서도 짐 싸서 내려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소일거리로 텃밭 일구며 사는데 며칠 전부터 목이 따끔거리고 쉰 소리가 나더라고요. 읍내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불에서 광주 대학병원까지 갔습니다. 검사 결과 성대에 작은 혹이 생겼답니다. 수술해야 하는데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병원비가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군요. 통장을 열어보니 장호가 3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해봤자 한숨만 쉴 게 뻔해서 서울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목에 혹이 생겨서 수술해야 한대. 1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좀 보내줄 수 있니? 점심시간이었는데 아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저번 달에 이사하면서 대출받은 거 아시잖아요. 애 학원비도 밀렸는데. 아니, 급해서 그런다. 그럼 수진이한테 전화해 보세요. 걔네는 맞벌이도 아니고 매제 월급 괜찮잖아요. 그러고는 뚝 끊어버리더군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년 동안 식모살이 하듯 애 키워줬는데 100만 원이 없어서 여동생한테 미루다니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곰곰이 생각하다가 부산 수진이네 한번 가보자. 얼굴도 볼 겸 하더군요. 다음 날 새벽 닭장에서 알 낳은 지 얼마 안 된 달걀 10개랑 밭에서 뽑은 마늘대 그리고 씨암탉 한 마리를 잡아서 아이스박스에 담았습니다. 사위가 닭백숙을 좋아하거든요. 빈손으로 가서 돈 얘기 꺼내기 민망해서 챙긴 거였습니다. 해남에서 버스 타고 광주 가서 다시 부산 가는 버스로 갈아타고 4시간 넘게 걸려 도착했습니다. 딸네 아파트 벨을 누르니 수진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방입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그냥 너희 보고 싶어서 왔지. 사위 김서방이 안방에서 나오며 인사를 합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미리 말씀하시지. 터미널로 마중 나갔을 텐데. 말은 공손한데 표정은 좀 떨떠름해 보였습니다. 제가 흙 묻은 신발을 벗으려 하자 김서방이 슬리퍼를 내주며 말합니다. 장모님, 이거 신으세요. 바닥 어제 왁스 칠 했거든요. 흙 묻히지 말라는 소리죠. 서러웠지만 웃으며 신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제가 가져온 닭으로 백숙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김서방은 마트에 가서 술이랑 음료수 좀 사오겠다며 나갔습니다.
딸이랑 둘이 남았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사실 엄마가 목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좀 모자라. 네 오빠는 힘들다고 하고 너한테 좀 부탁할 수 있을까 해서 왔다. 딸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한숨을 쉽니다. 오빠는 맨날 힘들대. 알았어, 엄마. 100만 원이면 되지. 내가 알아서 할게. 김서방한테는 비밀로 하고. 딸이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잠시 후 김서방이 돌아왔고 수진이는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서방도 주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주방 쪽 환풍기 소리에 묻혀 두 사람의 대화가 웅성웅성 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김서방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니, 처남은 뭐 한데 장모님 모신 건 처남이잖아. 왜 돈은 우리가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쉰 목소리 낮춰 하며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오빠 집 살 때 장모님이 8천만 원 보태주셨다며 당신 결혼할 땐 뭐 해주셨는데 이불 한 채가 다였잖아. 받은 놈이 돈을 내야지. 왜 우리가 독박을 써? 엄마 아프시다잖아. 100만 원 가지고 치사하게 그럴 거야.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공평하지가 않잖아. 그리고 우리 이번 달 적금 넣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해. 당신 비상금 털어서 주든가 난 못 줘.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자식들 사이에 분란거리가 되었구나. 나 때문에 딸이 사위한테 저런 모욕을 당하는구나. 제 존재 자체가 짐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 안 받는다. 아니, 못 받는다. 식사가 준비되고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서방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닭다리를 뜯었습니다. 장모님, 역시 장모님, 표 씨암 탈기 최고네요. 국물이 끝내줍니다. 저는 밥알이 모래처럼 씹혔습니다.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들게 내가 솜씨가 없어서 입에 맞나 모르겠네. 겨우 한마디 하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속이 좀 더부룩해서 못 먹겠다. 너희들 많이 먹어라. 식사가 끝나자마자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벌써 가시게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 김서방이 거칠애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네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약 챙겨드려야 해. 수진이가 따라 나오며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려 했습니다. 아까 말한 그 돈이겠죠. 제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다. 아까 올 때 보니까 통장에 남은 돈 있더라. 그걸로 하면 된다. 엄마 가져가. 김서방 신경 쓰지 말고. 아니야. 나 돈 있어. 너희 잘 사는 거 봤으니 됐다. 저는 도망치듯 딸네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늙어서 돈 없으면 자식 앞에서도 죄인이구나. 손에 쥐인 꼬깃꼬깃한 찹이 2만 원이 제 자존심의 전부였습니다. 내 딴에는 자식들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희생이 결국은 자식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었고 다른 자식에게는 불공평한 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해남터미널에 내리니 밤이 깊었습니다. 마중 나온 남편의 낡은 트럭을 보자 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돈은 해결됐어. 남편이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왔어. 애들도 힘들대. 남편은 말없이 담배만 피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금가락지 2돈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건데 죽을 때까지 간직하려 했던 겁니다. 다음 날 읍내의 금은방에 가서 그걸 팔았습니다. 70만 원 정도 나오더군요. 부족한 돈은 농협대출로 메웠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퇴원하고 며칠 뒤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 내가 몰래 30만 원 보냈어. 맛있는 거 사 드세요. 통장을 찍어보니 3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뒀습니다. 그건 딸의 미안함 값이지 제가 쓸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늘 농사를 좀 더 늘리고 읍내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푼돈이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이 들어오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려는 목적보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요양원에 가더라도 알고 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루에 앉아 찐 고구마를 먹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죽을 때까지 통장 장호 영원으로 만들지 맙시다. 장례비라도 내 손에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와서 울어주기라도 할 것 같소. 남편이 껄껄 웃더군요. 맞는 말이네. 품위는 돈에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 늙어서 서럽지 않으려면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내 몫은 남겨둬야 합니다. 둘째, 아프면 내 돈으로 병원 갈 준비를 해두세요. 자식 눈치 보며 수술 날짜 미루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셋째, 건강이 곧 자본입니다. 아프면 돈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저는 이제 씨암탉 잡아서 자식 주지 않습니다. 남편이랑 푹 고아서 우리끼리 먹습니다. 그게 남은 인생을 대접받으며 사는 길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클레돈, 오늘 2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나는 지혜롭게 방어한 이야기고 하나는 아프게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핵심은 같습니다. 나를 지키는 힘은 내게서 나온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울타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년의 지혜였습니다.